세계 발전 공식에 오류가 있습니다. 변수 이름 대한민국. 미국 유명 학자의 강의 한 문장 때문에 하버드 대강당 심장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6시간마다 들고 나는 바다, 0.8% 오차의 위성 데이터, 2021년 유네스코 만장일치, 달의 리듬이 빚은 갯벌에서 그 나라는 공존의 설계도를 배웠죠. 자연으로 문명을 논한다니 웃기지도 않군요. 일본 유학생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철새 16,000km 경로의 유일한 휴게소를 지켜낸 나라, 그리고 도로 428km를 약 2년 5개월에 완성한 나라.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철학이 산업과 도시, 그리고 방산, 이 모든 게 세계의 질서로 번졌다는 사실이죠. 이제 전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미국의 속도는 빠르지만 그들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옳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이 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천문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면 달은 위성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나라의 땅은 달의 작품이라며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시간마다 물을 끌어당기고 다시 6시간마다 놓아주며 수천 년 동안 땅을 빚어왔다고요. 그때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갯벌 위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고 이들은 우주와 함께 호흡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강의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레사 윈델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국제정치학 석사과정 2년 차예요. 아버지는 보스턴 금융권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예일대 교수셨습니다. 전형적인 매사추세츠 엘리트 가문이죠. 솔직히 말하면 미국 중심으로 세상을 봐왔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앤드류 로젠펠드 교수님의 마지막 특별 강의였으니까요. 교수님은 40년 넘게 세계 질서와 상호의존 구조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은퇴 전 마지막으로 한 주제를 고르셨는데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화된 사회 발전 공식을 깨뜨린 나라 한국이었어요.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요? 기술력은 높지만 결국 미국 모델을 따라간 나라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기들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경제 기적 이야기쯤 들으러 왔다고 수군거렸죠. 그런데 교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조명을 끄셨습니다. 대형 스크린만 밝게 빛났죠. 말씀 한마디 없이 영상부터 틀으셨어요. 화면에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넓은 대지였는데 색깔이 묘했어요. 회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닌 뭔가 살아있는 듯한 색이었죠.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땅이 물에 잠기는데 신기하게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마치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속삭였어요. 이게 뭐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화면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물이 빠졌습니다. 이번엔 빠르게요. 물이 썰물처럼 쭉 빠져나가더니 다시 땅이 드러났어요. 아까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땅 위에 생명들이 나타났어요. 작은 개들이 구멍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까슬까슬한 모래 위를 돌아다니며 뭔가를 열심히 긁어먹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엔 부드러운 펄이 보였는데 그곳엔 다른 생명들이 살았습니다. 흰 집게발을 가진 개가 구멍을 파며 흙을 밀어냈고 길쭉한 벌레 같은 생물이 꼬리만 내놓고 숨어 있었죠. 그때 교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이곳은 갯벌이라고 불립니다. 영어로는 타이달 플랫이라고. 하지만 한국엔 특별한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갯벌이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조수간만의 차이로 드러났다 잠겼다를 반복하는 땅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만들어진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숲이 산소를 만든다면 갯벌은 바다를 정화한다는 겁니다. 오염 물질을 걸러내고 생명들에게 집을 제공하며 무엇보다 탄소를 흡수한다고 말씀하셨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 장면이 너무 압도적이었으니까요. 수천 마리 새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점처럼 작았던 새들이 점점 커지더니 갯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까만 점들이 순식간에 갯벌을 뒤덮었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들은 1만 6천 킬로미터를 날아왔다고요. 시베리아에서 출발해서 호주까지 가는 길이라며 그 긴 여정에서 딱 한 번 쉬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곳이라고요. 딱 한 번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1만 6천 킬로미터면 거의 지구 반 바퀴인데 그 긴 거리에서 단 한 곳에만 내려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이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빨간 선이 시베리아에서 시작해서 한반도를 지나 호주로 이어졌습니다. 경로 중간에 점이 하나 찍혀 있었는데 그게 한국 서해안이었어요. 다른 곳은 없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죠. 없다고요. 중국 갯벌은 대부분 개발로 사라졌고 일본엔 이런 규모가 없으며 러시아는 너무 춥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새들은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 갯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멸종한다고요. 쉴 곳이 없으면 날다가 바다에 떨어져 죽는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며 넓적부리도요라는 새를 예로 드셨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2,000쌍 이상 번식했는데 2000년대 이후 쉼터가 파괴되면서 지금은 400마리밖에 안 남았다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엔 어민 한 분이 나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이었는데 갯벌 위를 천천히 걸으며 뭔가를 주웠어요. 낙지였습니다. 맨손으로 펄을 더듬더니 낙지를 잡아 올렸죠. 교수님이 그분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들려주셨어요. 참고 없는 은행이라고 했다며요. 통장이 없어도 이곳에 오면 돈을 찾을 수 있다고 매일 이렇게 잡으니까 그 돈으로 자식들 키우고 학교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다음이었어요. 그 어민분이 말씀하시길 그날 갯벌이 내어준 만큼만 가져간다고 했어요. 더 욕심내지 않는다고요. 이른 아침 서너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물으셨대요. 왜 더 안 잡느냐고 말이죠.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는데 땅이 건강해야 한다고 바다 땅이 건강해야 내일도 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한마디가 강의실을 관통했어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타이핑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봐야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물이 다시 차올랐어요. 갯벌이 서서히 물속으로 잠겼고 어민분도 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새들도 날아올랐죠. 그렇게 땅은 다시 바다가 됐어요. 하루에 2번씩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반복됐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조명을 조금 밝히셨어요. 학생들 얼굴이 보였는데 다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죠. 작년 봄 한국 서해안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곳이 육지인지 바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고요. 발밑이 단단한지 무른지도 몰랐다며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걸었다고 했습니다. 물과 땅의 경계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라고요. 2021년 7월 유네스코가 한국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표결 결과가 놀라웠다고 해요. 만장일치였다고요. 환경 문제로 만장일치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한국 갯벌은 해냈다며 왜냐면 이곳엔 지구상 거의 모든 형태의 갯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모래갯벌, 펄갯벌, 혼합갯벌, 염습지까지 생태학 교과서가 따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핵심이었어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이 땅부터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이 땅이 이 민족을 만들었으니까요. 물이었다가 땅이었다가 하는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연을 이해해야 했고
자연과 싸우지 않고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며 그게 한국 문명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 줄을 적었어요. 땅이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물음표를 하나 더 그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었을까? 교수님이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갯벌을 더 가까이서 보여주셨어요. 화면 속 땅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어떤 곳은 까슬까슬한 모래였고 어떤 곳은 부드러운 펄이었으며 또 어떤 곳은 모래와 펄이 섞여 있었어요. 같은 갯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서남해안엔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갯벌이 존재한다고요. 모래갯벌, 펄갯벌, 혼합갯벌, 심지어 암석 사이로 형성된 갯벌까지 있다며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이건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교수님이 세계 지도를 펼치셨어요. 갯벌이 있는 지역들이 표시됐는데 대부분 단일 형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모래갯벌, 독일은 혼합갯벌, 캐나다는 펄갯벌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한국만 5가지 이상이 공존한다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복잡한 해안선과 큰 조수, 간만의 차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조수간만의 차요?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를 말하는데 한국 서해안은 그 차이가 최대 9m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3층 건물 높이만큼 물이 올라왔다 내려간다는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물이 완전히 빠진 갯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나온 건 작은 개였어요. 몸통이 1cm도 안 되는 조그만 개가 구멍에서 기어나와 열심히 모래를 긁어먹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엽개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데 모래 속 미세한 조류를 걸러먹는다고요. 그리고 먹고 남은 모래는 동그란 경단으로 만들어 밖으로 밀어낸다며 신기한 건 그 경단이 오염 물질이 제거된 깨끗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갯벌의 청소부라고 불린다고 하셨죠. 옆 화면엔 다른 생명이 등장했어요. 이번엔 붉은색 집게발을 가진 개였습니다. 농개라고 부른다며 성격이 예민하기로 유명하다고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옆엔 하얀 집게발을 가진 개도 보였는데 흰발농개라고 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다며 왜냐면 갯벌을 매립해서 개발하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서식지 대부분이 파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개발 이야기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그런데 교수님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한국은 달랐다고요. 물론 과거엔 개발도 있었지만 중요한 갯벌들은 지켜냈다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엔 보존 정책이 강화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요. 화면 속에서 개들이 계속 움직였어요. 어떤 개는 구멍을 파고 어떤 개는 먹이를 찾으며 어떤 개는 영역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교수님이 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펄갯벌로 화면이 넘어갔는데 구멍 밖으로 꼬리만 내놓고 있는 생물이 보였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갯지렁이라고 했습니다. 2m에 이르는 길쭉한 몸을 가진 생물인데 몸 전체를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다며 왜냐면 겁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땅속 깊이 구멍을 판다고요. 180cm까지 파고 들어간다며 그 깊은 곳에서 숨어 지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반면 엽개는 20cm 정도만 판다고 했어요. 잠깐씩 피신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요. 작은 몸집 때문에 빨리 숨고 빨리 나와야 하는 전략이라며 농개는 1m 정도 판다고 했습니다. 지하수가 있는 곳까지 파야 호흡할 수 있다고요. 각자 생존 방식이 다른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 구멍들이 갯벌 전체를 살린다고요. 퇴적층에 산소를 공급하고 바닷물이 순환하는 통로가 되며 유기물 분해도 활발하게 만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갯벌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건 이 생물들의 구멍 덕분이라고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구멍이 갯벌을 숨쉬게 한다. 이 문장이 묘하게 와닿았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갯벌은 지구의 허파라고 했는데 그 허파를 작동시키는 건 결국 작은 생명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 개와 지렁이가요. 이게 자연의 질서구나 싶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엔 하늘이 보였습니다. 점들이 나타났는데 점점 커지더니 새떼로 변했어요.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왔습니다.
도요새와 물대새들이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하는 나그네 새들이라며 그중 일부는 1만 6천 킬로미터를 논스톱으로 난다고 했어요. 논스톱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그 거리를 비행기 타고 가면 10시간 넘게 걸리는데 새들이 쉬지 않고 난다니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새들은 중간에 꼭 한 번 내려앉아야 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한국 갯벌이라고 하셨어요. 철새 이동 경로가 9개 있는데 그중 가장 긴 경로를 이용하는 새들의 40% 이상이 한국 갯벌에 온다며 여기서 쉬고 영양을 보충한 뒤 다시 날아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이곳이 없다면요?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이 잠깐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바다에 떨어져 죽을 거라고요. 실제로 그런 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넓적부리도요라는 이름의 새인데 전 세계에 4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며 30년 전만 해도 2,000쌍 이상 번식했는데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줄었다고요. 왜냐면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갯벌들이 개발로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쉼터를 잃은 새들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넓적부리도요가 나왔어요. 특이하게 생긴 부리를 가진 새였는데 쓸쓸해 보였습니다. 400마리요. 지구상에 딱 그만큼만 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갯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이곳만큼은 지켜졌으니까 이 새들이 아직 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화면 속에서 새들이 갯벌 위를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았습니다. 신기한 건 새들끼리 경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부리 모양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요. 짧고 뭉툭한 부리를 가진 새는 표면에 작은 개를 잡고 길고 휜 부리를 가진 새는 깊은 곳에 지렁이를 잡으며 넓적한 부리를 가진 새는 물속을 휘저으며 먹이를 걸러낸다고 했습니다. 각자 다른 먹이를 먹으니까 충돌이 없다는 겁니다. 자연이 이렇게 설계했구나 싶었어요. 한정된 공간에서 수백 종이 공존하려면 각자 역할이 달라야 하는 거죠.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수천 년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질서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갯벌은 생태계 교과서라고 불린다며 여기서 관찰하면 생명들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모두 배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사람이 나왔어요. 아까 봤던 그 어민분이셨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갯벌을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발이 푹푹 빠지는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걸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40년 넘게 이 갯벌에서 일하셨다고요. 낙지를 잡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신다며 맨손으로 펄을 더듬어 낙지 구멍을 찾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이 펄 속에 손을 넣었어요. 천천히 더듬더니 뭔가를 잡아 올렸습니다. 낙지였죠.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숙련된 기술이라고요. 구멍 모양만 보고도 낙지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며 기계나 도구 없이 오직 손의 감각만으로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분은 하루에 몇 마리만 잡는다며 이른 아침 서너 시간이면 끝낸다고요. 왜 더 안 잡으시냐고 교수님이 물으셨대요. 그분이 대답하셨는데 갯벌이 내어준 만큼만 가져간다고요. 더 잡으면 내년엔 없다며 땅이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교수님이 그 말을 천천히 반복하셨어요. 땅이 쉬어야 한다. 이 한마디가 수천 년 지혜를 담고 있다며 서양에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효율이라고 배웠는데 한국 어민들은 정반대라고 하셨습니다. 절제가 지속 가능성을 만든다는 걸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노트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내어준 만큼만. 이 철학이 왜 중요한지 이해됐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참고 없는 은행이라고 했는데 그 은행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적정 금액만 인출해야 하는 거죠.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한정 뽑아내면 언젠가 고갈되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법이 아니라 문화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정부가 규제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어민들 스스로 지킨다고요. 대대로 전해 내려온 방식이라며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화면에 다시 갯벌 전경이 나왔어요. 넓게 펼쳐진 땅 위로 물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새들이 날아올랐고 어민분도 돌아가셨으며 개들도 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땅은 다시 바다가 됐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과정이 하루에 2번, 1년에 730번, 수천 년 동안 반복됐다고요. 그 긴 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은 이 리듬과 함께 살아왔다며 달의 인력이 만든 리듬, 우주의 리듬과 함께 호흡해왔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조명을 조금 더 밝히셨어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복의 대상입니까? 공존의 파트너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서양 문명은 자연을 정복하려 했다고요.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그게 발전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하셨어요. 이들은 자연과 대화했다고요. 물이 오면 비켜주고 물이 가면 나가며 자연이 허락한 만큼만 가져갔다며 그게 이 민족이 갯벌에서 배운 첫 번째 철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만들었을까요? 자연에게 배운 철학을 인간 세계에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더 놀랍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잠시 암전됐죠.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이번엔 폐허였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황량한 땅, 그 위에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1953년 한국 화면이 바뀌는 순간 강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고요. 전 국토가 이런 상태였다며 서울만이 아니라 부산도, 대구도 모든 도시가 폐허였다고 하셨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고 숫자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67달러,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당시 한국 국민 1인당 소득이라고요. 67달러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대학생들이 교재 한 권 사는 돈보다 적은 금액이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1년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비교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같은 시기, 일본은 200달러, 타이완은 150달러였다며 한국이 가장 가난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북한보다도 못 살았다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고속도로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선 하나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그어져 있었죠. 428km라는 숫자가 표시됐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68년 한국 정부가 이 도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고요. 전쟁 끝나고 겨우 15년밖에 안 지났는데 국민소득은 여전히 100달러도 안 됐는데 400km가 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완공 목표는 2년 5개월이라고 했답니다. 옆자리 학생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말도 안 된다며 불가능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다고요. 불가능했다며 당시 전 세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신문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영국 언론은 무모한 도박이라고 썼고 프랑스 언론은 경제자살행위라고 표현했으며 심지어 세계은행도 대출을 거부했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가 무슨 고속도로냐며 농업과 기초산업에 투자해야지 도로가 우선이냐고 비판했답니다. 메모장을 폈습니다. 세계은행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죠?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했다고요. 외국 자본 없이, 외국 기술 없이 한국 사람들이 직접 만들었다며. 물론 독일에서 차관을 일부 받긴 했지만 대부분은 국내 자본과 기술로 건설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에 가까웠다며 하지만 해냈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건설 현장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어요. 포크레인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럭도 부족해서 흙을 지게에 지고 나르는 장면도 보였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장비가 부족했다고요. 선진국처럼 대형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했다며 하루 평균 수만 명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하셨습니다. 수만 명이요? 엄청난 숫자였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그중엔 자원한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돈을 받지 않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며 왜냐면 이 도로가 나라를 바꿀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믿음, 이 단어가 핵심 같았습니다. 경제학 계산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죠. 교수님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이 자료를 봤을 땐 비웃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생각했다며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농업 개발과 식량 확보인데 고속도로라니 우선순위가 완전히 틀렸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이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작년 봄 한국에 갔을 때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그 도로 위에 직접 올랐을 때 알았다며 이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달랐냐고요? 강의실 전체가 귀를 기울였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설명하셨죠. 서양은 도로를 기능으로 봤다고요.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수단 물자를 빠르게 운송하는 도구. 그게 도로의 정의였다며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하셨어요. 이들은 도로를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도로를 만들기 전에 질문했다고요. 누가 이 도로를 쓸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달릴 것인가?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부터 시작했다며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요. 휴게소 간격을 정할 때 단순히 거리만 계산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평균 집중력 지속 시간을 조사했다고요. 대략 70분에서 90분이면 피로가 쌓인다는 걸 발견했고 그에 맞춰 휴게소를 배치했다며 또 다른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톨게이트 시스템인데요. 출구마다 색상 코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구분해서 멀리서부터 운전자가 자기 차선을 찾을 수 있게 했다며 왜 색상이냐면요.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서 글자보다 색깔을 더 빨리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를 적용한 거라고 하셨어요. 이게 1970년대 이야기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당시엔 인간공학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인데 한국은 이미 사람 중심 설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다고요. 도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었다며 무슨 말씀이냐면요. 건설 현장에서 사람들은 협력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진척이 안 됐으니까요. 누군가 삽질하면 누군가 흙을 날라야 했고 누군가 측량하면 누군가 표시해야 했으며 모두가 제 역할을 해야 도로가 놓였다고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이 형성됐다며 이게 나중에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고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손이 빨라졌어요. 메모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도로가 단순히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니? 경제학 수업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이 다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봄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이 도로를 여러 번 달렸다고요. 처음엔 그냥 잘 만들어진 도로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달랐다고 하셨어요. 휴게소에 들어갔을 때 느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뜰 때 누군가 트레이를 치워줬다고요. 본인이 치울 곳을 몰라 헤매고 있었는데 중년 여성 한 분이 자연스럽게 가져가서 반납대에 놓아줬다며 고맙다고 하니까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시며 우리는 남이 흘린 것도 보면 치운다고 하면서 규칙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 전했습니다. 교수님이 그때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이게 도로 위의 철학이구나.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서로 책임지는 문화라고요. 화면에 다시 건설 현장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완공 장면이었어요. 1970년 7월 7일 428km가 개통됐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표했던 2년 5개월보다 오히려 빨리 끝났다며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프로젝트를 해냈다고 하셨어요. 사진 속 사람들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누군가 서로 껴안고 있었으며 누군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히 서울과 부산을 연결한 게 아니라고요.
절망과 희망을 연결했다며 불가능과 가능을 연결했고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기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기적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설명할 수 있다며 사람의 의지와 협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고속도로 개통 후 10년간의 변화였습니다. 물류 비용 40% 감소, 이동시간 50% 단축, 지역 간 교역 300% 증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요. 왜냐면 도로가 단순히 물자만 운송한 게 아니라 기회를 운송했기 때문이라며 시골 청년이 서울로 배우러 갈 수 있었고 서울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지을 수 있었으며 부산 상인이 전국으로 물건을 팔 수 있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노트 여백에 적었어요. 도로는 기회를 운송한다. 이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세계는 틀렸다고요. 한국이 도로부터 만든 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도로를 만들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요. 협력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을 키웠다며 이게 나중에 한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만든 진짜 이유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깔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깔았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갯벌에서 배운 철학을 기억하십니까? 자연이 내어준 만큼만 가져가고 서로 공존하며 땅을 쉬게 하는 지혜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철학을 도로 위에도 적용했다며 다음 시간엔 그 도로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조명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천천히 다시 밝아졌어요. 쉬는 시간이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다들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옆자리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인 것 같다고. 교수님이 거짓말하실 이유가 없잖아.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었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하면 삼성, 현대, K-팝 정도만 떠올렸는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니 메모장을 다시 펼쳤어요. 방금 들은 내용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했고 세계의 조롱을 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냈다. 그리고 도로를 만들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았어요. 쉬는 시간이 끝나고 교수님이 다시 강단에 서셨습니다. 이제 그 도로 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고 하셨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프레젠테이션을 끄셨습니다. 화면이 아니라 직접 이야기하시겠다며 작년 봄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들려드리겠다고 하셨죠. 학생들이 집중했어요. 실제 체험담이라니 더 궁금했으니까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렌터카를 빌렸다고요. 직접 그 도로를 운전해보고 싶었다며 호텔 직원이 내비게이션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줬다고 하셨어요. 서울 톨게이트로 향했고 경부고속도로 진입 300m 전이라는 안내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고 하시면서 드디어 50년 전 폐허 위에 그어진 선을 밟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넓고 깨끗한 도로여지면서 차선이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으며 차량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다고 설명하셨어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다시 대구를 지나 부산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 도로는 사람과 물자를 끊임없이 순환시키고 있었다며 이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거대한 혈관이라고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메모를 적었어요. 혈관, 이 비유가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내내 달리다 보니 배가 고파와서 안성휴게소 1km 전이라는 안내 때문에 휴게소로 들어갔다고 해요. 한국인 동료 교수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이 맛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면서 반신반의하며 휴게소에 진입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알던 휴게소는 패스트푸드점과 간단한 편의시설이 전부였는데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놀랐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넓은 공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식당과 상점들이 보였다고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이 한글로만 적혀 있어서 당황했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소고기국밥이 제일 유명하다고 알려줬다며 영어로 대답하려다 멈췄다고요. 외모가 동양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한국인으로 오해받은 것 같았다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국밥을 주문했다고 하셨습니다. 몇 분 후 뜨거운 국물이 담긴 큰 그릇이 나왔는데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온몸에 따뜻함이 퍼졌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국물 한 그릇에 정성과 시간이 담겨 있었다며 고향의 맛이란 이런 것일까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릇을 다 비웠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들렀는데 또 한 번 놀랐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시설, 충분히 비치된 휴지, 그리고 반짝이는 세면대까지 미국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이 나라는 사람들이 안 보는 곳까지 정돈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식사를 마친 테이블에 두고 온 트레이가 없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까 그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며 반납대 위치를 물어보냐고 하시더니 본인이 대신 갖다 놓았다고 했답니다. 집 아들도 가끔 그러더라며 웃으셨다고요. 교수님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친절에 감사 인사를 건넸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여기선 남이 흘린 것도 보면 줍는다고 규칙이 아니라 문화라고 했어요. 그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책임과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문화가 강한데 한국에서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공간을 관리하고 있었다며 작은 휴게소 하나에도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담겨 있었다고 하셨어요. 노트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공간의 공동관리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뒷좌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일본인 학생이었어요. 하야시마라는 이름의 도쿄대 출신 엘리트였는데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로 유명했죠. 교수님 실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야시마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야시마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고속도로 기술은 상당 부분 일본에서 전수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960년대 일본 기술자들이 한국에 파견돼서 설계와 시공을 도왔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하셨죠.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일본 기술자들이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수와 자문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하야시마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핵심 기술은 일본에서 왔고 설계 도면도 일본 방식을 참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일본 국토교통성 문서에 명시돼 있는데요.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야시마 학생, 기술과 철학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철학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이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사람 중심 설계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색상 코드 유도선 시스템은 일본에도 없었습니다. 휴게소 배치 방식도 달랐고 운전자 심리를 반영한 설계는 한국 고유의 접근법이었습니다. 하야시마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러나 교수님, 일본도 메이신 고속도로를 1963년에 개통했고 그게 아시아 최초 고속도로입니다. 한국은 그걸 참고한 것 아닙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맞습니다.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참고와 복제는 다릅니다. 메이신 고속도로는 효율 중심으로 설계됐지만 경부고속도로는 사람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하야시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일본 고속도로도 달려봤습니다. 훌륭한 도로였습니다. 효율적이고 빠르며 정확했죠. 하지만 한국 도로는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느낀 배려, 화장실의 청결함,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도움, 이런 것들은 설계도에 없습니다. 문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야시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하야시마 학생, 일본을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본 기술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기술을 받아들여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기술은 가져올 수 있지만 철학은 만들어야 하니까요. 한국은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진짜 성취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하야시마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죠. 교수님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휴게소를 나서며 생각했다고 합니다. 도로 위에서 만난 밥 한 그릇, 그 안에도 철학이 있었다고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여행자를 위로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며 화장실의 청결함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셨어요.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고요. 다시 고속도로에 올랐을 때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잘 만들어진 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달랐다고요. 이 도로는 단순히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문명의 축소판이라고 느꼈다며 효율만 추구했다면 휴게소 음식이 이렇게 정성스러울 이유가 없고 기능만 중요했다면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만들었다며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고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기술은 배우지만 철학은 만든다. 이 문장이 핵심인 것 같았어요. 하야시마가 제기한 문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술을 줬는지보다 그 기술로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했으니까요. 한국은 기술을 받아 철학을 더했고 그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교수님이 시계를 보셨어요. 시간이 꽤 흘렀다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휴게소 경험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다고요. 도로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삽을 들었는지 직접 들었다고 하셨어요.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엔 기념관 사진이 나왔어요. 새마을운동 기념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휴게소를 나온 뒤 이곳에 들렀다고요. 도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가보니 알게 됐다며 도로를 만든 건 기술자만이 아니었다고 온 국민이 참여했고 그 시작이 바로 이 운동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며 화면에 흑백 사진이 나타났어요. 삽을 든 사람들, 함께 일하는 마을 주민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함께 일하는 관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야시마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이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속삭였어요. 교수님 대단하시다고 하야시마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은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교수님은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실을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게 더 설득력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집중했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으니까요. 교수님이 물 한 모금 더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다면서 도로를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났다고 했어요. 새마을운동 기념관 앞에 섰을 때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로를 나선 뒤 이곳으로 향했다면서 경부고속도로와 무슨 관련이 있을지 궁금했지만 들어가 봤다고 하셨죠. 입구에서부터 흑백 사진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1970년대 초반의 모습인데 맨손으로 삽을 들고 마을길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으며 함께 벽돌을 나르는 마을 주민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함께 일하는 정부 관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놀라운 광경이었다면서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셨어요. 돌아보니 80대로 보이는 남성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면서 처음 보시냐는 질문에 미국에서 왔으며 한국의 도로 발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노인이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키며 본인이 그때 마을 이장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기 보이는 저 청년이 바로 자신이라면서요. 사진을 다시 보니 정말 그 노인의 젊은 시절 모습이 있었습니다. 삽을 든 채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었죠. 교수님이 질문하셨답니다. 정부에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요. 노인이 잠시 눈을 감고 그 시절을 회상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배고픈데 도로가 무슨 소용이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셨답니다. 길이 뚫려야 세상이 들어온다는 사실을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길이 뚫려야 세상이 들어온다.
단순하지만 강렬한 표현이었어요. 교수님이 다시 물으셨답니다. 그래서 직접 도로를 만드셨냐고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셨다는 겁니다. 맞다면서 길이 뚫리자 자신들부터 삽을 들었다고,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교수님은 그 말이 깊이 와닿았다고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사업이 추진되면 전문 건설 회사가 투입되며 주민들은 단순히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화면에 더 많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돌을 나르고 함께 흙을 다지며 함께 땀을 흘리는 장면들이었어요. 노인이 말씀하셨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면서 길을 만드는 것은 땅을 다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지는 일이라는 사실을요. 이 한마디가 교수님 가슴에 박혔다고 하셨습니다. 햇살 아래 서서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면서 한국의 도로는 아스팔트 위가 아니라 의지 위에 깔린 것이었다고요. 메모장 여백에 밑줄을 그었어요. 의지 위에 깔린 길, 이 표현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가 다르게 보였다면서 매끈한 아스팔트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이 깔려 있었다고. 그들은 길을 닦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닦았던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학생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의지. 이건 어느 나라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뿌리가 한국처럼 깊은 곳은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실제로 모든 것을 잃어봤기 때문이라고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만큼 어려운 위치에 있는 나라도 드물다면서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으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고 수천 년 동안 침략과 전쟁을 겪었지만 놀라운 건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으며 역경을 기회로 바꿔냈다고 하셨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받아 적어야 했어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조상들의 정신 때문이라면서 폐허에서 도로를 만들었던 그 세대가 물려준 유산은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확신이 대를 이어 전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셨어요. 기념관을 나온 뒤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했다면서 한국인 동료 교수가 미리 인터뷰 약속을 잡아놨다고 하셨습니다. 최첨단 관제센터에서 전국의 고속도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다면서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직원들은 조용히 집중하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셨어요. 특히 교통 흐름을 색상별로 표시하는 시각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한 소감을 말했다고 하셨어요. 미국보다 앞선 시스템도 있다면서요.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답니다. 기술은 쉽게 따라잡을 수 있지만 자신들은 기술보다 사람의 반응을 먼저 설계한다면서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더니 김 부장이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지도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도로 지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 패턴, 심리, 행동 양식까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건 기록해야 할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김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교통량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피로도, 주의력 변화까지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휴게소 위치도 단순히 거리가 아닌 운전자들의 평균 집중력 지속 시간을 고려해 배치했다는 겁니다. 관제실 한쪽에는 소형 모형이 전시돼 있었다고 하셨어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톨게이트 등의 미니어처였는데 모형 주변으로 낡은 도면들과 초기 설계 메모들이 함께 전시돼 있었답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답니다. 이건 1970년대 초기 모형이라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없던 시절 이런 모형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예측했다고요. 손가락으로 모형 위 작은 지점들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놀란 건 초기 모형과 현재의 첨단 시스템이 기본 철학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이었다고 하셨어요. 둘 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휴게소를 설계할 때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지만 계산하지 않았다면서 사람들이 어떤 기분으로 도착할지, 무엇을 필요로 할지까지 고려했다고 김 부장이 말했답니다. 교수님은 안성휴게소에서 느꼈던 편안함과 정돈된 느낌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곳의 구조와 배치, 심지어 메뉴까지도 여행자의 심리를 고려해 설계된 것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접근법을 개발하게 됐는지 물었답니다. 김 부장이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깊은 목소리로 답했다는 겁니다. 필요해서 비롯됐다면서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었으며 그래서 더 깊이 생각했고 더 많이 관찰했다고 말했답니다. 교수님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하셨어요. 자원의 제약이 오히려 더 깊은 사고를, 더 섬세한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는 통찰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풍요로움이 때로는 깊이 있는 고민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어요. 제약이 창의성을 낳는다. 이 역설이 한국을 설명하는 핵심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다면서 자신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했으며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했답니다. 관제센터를 나오는 길에 벽에 걸린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손글씨로 쓰인 글귀가 있었는데 사람이 먼저 그 다음이 길이다. 이 문장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면서 한국은 도로를 만들기 전에 가치를 깔았다고요. 강의실 전체가 집중했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기술을 배우되 철학을 더했으며 효율을 추구하되 사람을 잊지 않았고 빠르게 달리되 배려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이제 세계로 퍼지고 있다면서요. 페루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중동 국가들이 한국식 도로 설계를 배우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개발 경험을 따라가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곳곳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는데 한국이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한국은 받기만 했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다면서 1950년대엔 원조를 받았지만 2000년대부터는 원조를 주는 쪽으로 바뀌었으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요.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가 5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다시 개발도상국을 돕는 나라가 된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중요한 걸 듣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도울 때 진심을 다한다는 사실이라면서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자신들도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라면서요. 폐허에서 시작해 선진국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이게 진짜 힘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힘이 아니라 진심이 힘이라면서 한국은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다른 나라를 대하며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신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정신이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지고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이 한국의 진짜 자산이라고 간조하셨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색상 하나로도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 휴게소 하나에도 철학을 담는 나라,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세계와 나누는 나라, 이게 제가 본 한국이라면서요. 이번엔 모든 게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갯벌에서 시작해 도로로 이어진 철학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면서요. 화면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으로 걸어가셨어요. 분필을 들고 큰 글씨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갯벌, 그 옆에 도로, 두 단어 사이에 등호를 그으셨죠.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등호요? 같다는 뜻인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철학에서는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갯벌에선 자연이 내어준 만큼만 가져갔습니다.
어민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었죠. 그리고 도로에선 남이 흘린 것도 내가 주웠습니다. 휴게소에서 본 문화였어요. 메모장을 폈습니다. 이건 중요한 연결고리 같았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절제입니다. 갯벌은 자연의 절제를 가르쳤고 도로는 인간의 절제를 보여줬어요. 갯벌에선 생명들이 각자 역할에 맞게 살았습니다. 부리 모양에 따라 먹이가 달랐고 충돌이 없었죠. 도로에선 사람들이 각자 공간을 배려했습니다. 색상 코드를 따랐고 혼잡이 줄었어요. 이게 공존입니다. 손이 빨라졌습니다. 받아 적기 바빴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또 적으셨습니다. 배려, 공존, 절제, 세 단어를 크게 쓰시고 동그라미를 그으셨죠. 이게 한국 문명의 핵심입니다. 갯벌에서 배웠고 도로에서 실천했어요. 자연이 가르쳤고 사람이 따랐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교수님이 강단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작년 봄 한국에서 한 달을 보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자연과 싸우지 않았어요. 대화했습니다. 갯벌을 보존하면서 경제를 키웠고 도로를 만들면서 사람을 지켰어요. 서양은 자연을 정복하려 했지만 한국은 자연과 동행했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걸 만들었어요. 노트 여백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정복 대 동행, 이 대비가 핵심이었어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다시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는지 아십니까? 기술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경제력 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일관성입니다. 한국은 말과 행동이 같습니다. 갯벌을 지킨다고 선언하면 실제로 지켰고 다른 나라를 돕겠다고 하면 진심으로 도왔어요.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 선들이 한국에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페루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한국 전문가들이 1년 넘게 현지에 머물며 함께 고민했고 함께 문제를 풀었어요. 중동 국가들은 한국식 도로 설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사람 중심 설계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연구합니다. 주민주도 개발이 어떻게 가능한지 배우고 있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교수님이 저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입니까? 다른 선진국도 도울 수 있지 않나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이 앞서는 이유는 경험 때문입니다. 1950년대 폐허를 경험했고 원조를 받던 나라였으며 가난을 직접 겪었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역사가 있지만 한국은 식민지였던 역사가 있어요. 이 차이가 신뢰를 만듭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경험이 신뢰를 만든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정신력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폐허에서 도로를 만들 때 세계는 비웃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어요. 왜냐면 포기하지 않는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오면 더 강해지는 민족이에요.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게 미국만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도 군침을 흘립니다. 특히 한국 주변국들은 더 그래요. 왜냐면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정신은 배울 수 없어요. 단결력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강요할 수 없어요. 한국은 이 모든 걸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펜이 빨라졌습니다. 놓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이 칠판을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정신력, 단결력, 이게 국가력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만이 힘이 아니에요. 국민이 하나 되는 힘이 진짜 힘입니다. 한국은 이걸 증명했어요. 갯벌을 지킬 때도 국민이 동의했고 도로를 만들 때도 국민이 참여했으며 위기가 올 때마다 국민이 뭉쳤습니다. 이게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교수님이 학생들 앞으로 걸어오셨어요.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습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한국만큼 잘 아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가 국민을 키웁니다. 선순환입니다. 결국 모두가 원하는 건 같이 성장입니다.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겁니다. 갯벌의 생명들처럼 도로 위의 사람들처럼 각자 역할을 하며 공존하는 거예요. 메모장이 거의 다 찼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더 낮추셨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힘을 과시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한 법입니다. 갯벌의 개들이 땅속에 구멍을 파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갯벌 전체를 살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변화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강의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은 굳이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꾸 견제 대상이 됩니다. 왜냐면 보이지 않는 힘과 흔들리지 않는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문명입니다. 건물이나 도로 같은 물리적 구조물이 문명이 아니에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이 문명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을 다시 가리키셨어요. 갯벌이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이 철학을 가르쳤고 사람이 실천했어요. 이게 한국입니다. 배려하고 공존하며 절제하는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나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선망받는 나라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엄청난 걸 들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미국은 힘으로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유럽은 문화로 영향을 미쳤어요. 중국은 규모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진심으로 세계와 동행합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함께 걷습니다. 이게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옆자리 학생이 중얼거렸어요. 이래서 한국이 계속 주목받는 거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교수님이 칠판을 지우셨습니다. 분필 가루가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조명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휴식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강의실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 메모를 정리하거나 토론했어요. 하야시마도 보였습니다. 조용히 노트를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갯벌에서 시작해 도로로 이어지고 마침내 하나의 철학으로 귀결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가 다가왔어요. 이거 진짜 대단한 강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교수님이 뭘 더 말씀하실지, 어떤 교훈을 주실지 기대됐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그냥 한국 경제 기적 이야기쯤 들으러 왔는데 이젠 문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발전이 뭔지, 힘이 뭔지, 리더십이 뭔지 근본적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교수님이 다시 강단에 서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재빨리 자리에 앉았어요.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이 강의의 결론이 궁금했으니까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이번엔 사진 한 장이 나타났어요. 갯벌과 고속도로가 함께 보이는 항공사진이었습니다. 두 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화면 속 항공사진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왼쪽엔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 보였고 오른쪽엔 반듯하게 뻗은 고속도로가 이어졌어요. 두 개가 나란히 존재하는 모습이 신비로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공존하는 장면이었죠. 교수님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문명은 자연을 파괴하며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숨 쉬며 진화하는 겁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경제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철학으로 진화했어요. 갯벌을 보존하면서 도로를 만들었고
전통을 지키면서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열었습니다. 이게 진짜 발전입니다. 숫자로 측정되는 성장이 아니라 가치로 증명되는 진화예요. 메모장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남은 공간에 적어야 했어요. 교수님이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봄 한국에서 한 달을 보내며 제 학문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40년 넘게 세계 질서를 연구했지만 한국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어요. 단순히 경제 기적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가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필연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갯벌에서 수천 년 배운 민족이 도로 위에 그 철학을 실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연이 가르친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배려하고 공존하며 절제하는 살, 이게 갯벌의 교훈이었고 도로의 철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현대 한국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반도체 공장, 조선소, 연구소, 병원, 학교, 그리고 다시 갯벌과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 간주하셨어요.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정밀함은 갯벌 생태계의 섬세함에서 배웠고, 조선소의 협력은 도로 건설의 공동체 정신에서 왔으며, 연구소의 창의성은 제약 속에서 해법을 찾던 경험에서 나왔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이 연결고리들을 놓칠 수 없었어요.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자연과 공존하는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지,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하는지, 이게 진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속도를 알려줬지만 한국은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국이 속도, 한국이 방향, 이 대비가 충격적이었어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빠르게 달리는 게 미래입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미래입니다. 빠르게 달려도 잘못된 길이면 소용없어요. 한국은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겁니다. 화면에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원조 수혜액과 원조 제공액 그래프였어요. 1950년대엔 받기만 했던 선이 2000년대 들어 역전됐고 이제는 주는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게 순환입니다. 받았으니 돌려주는 겁니다. 도움받았으니 도와주는 거예요. 갯벌의 순환처럼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듯이 한국도 순환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트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순환, 이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갯벌과 도로가 겹쳐진 이미지였는데 그 위에 글자가 떠올랐어요. 도로는 사람의 철학을, 갯벌은 자연의 철학을 품었다. 한국은 그 두 길이 만나는 유일한 땅이었다. 강의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껐어요. 조명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40년 교수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강의였습니다. 왜냐면 단순히 한 나라를 분석한 게 아니라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전통과 현대가 조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철학이 기술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그게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모든 답을 갖고 있다고 믿었는데 한국은 다른 답을 보여줬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자리에 앉아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이 보였어요. 갯벌, 도로, 철학, 공존, 배려, 순환, 이 단어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구가 다가왔어요. 괜찮아? 정신없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K-팝이나 삼성 정도만 알았는데 그 뒤에 이런 깊이가 있었다니요. 친구가 먼저 나갔고 강의실이 거의 비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갔어요. 교수님이 자료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교수님, 질문해도 될까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물론입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미국이 한국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겸손입니다. 미국은 너무 오래 세계 1등이었어요. 그래서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 배웁니다. 갯벌에게서도 배우고 실패에서도 배우며 다른 나라에게서도 배워요. 이 자세가 진짜 강함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하버드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들, 오래된 나무들,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 익숙한 풍경인데 낯설게 느껴졌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오늘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갯벌의 생명들, 도로 위의 사람들, 삽을 들었던 노인, 트레이를 치워준 여성 모든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나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교수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걸 배워야 했어요. 어쩌면 언젠가 직접 한국에 가볼지도 모릅니다. 갯벌을 걸어보고 싶었고 고속도로를 달려보고 싶었으며 그 철학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배운 건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문명이 무엇인지, 발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힘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미국식 사고방식에 갇혀있던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었어요. 세상엔 다양한 길이 있고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으며 그 길이 어쩌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도서관 계단을 올라가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더 배우고 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배움을 세상과 나누겠습니다. 교수님처럼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편견 없이 보고 솔직하게 말하며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 사람의 철학처럼 들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갯벌에서 시작된 그 호흡이 도로 위로 이어지고 결국엔 한 사회의 신뢰와 배려로 완성된다는 게 참 놀랍네요. 보통 발전이라고 하면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걸 떠올리지만 이 이야기는 정반대였죠. 자연이 내어주는 만큼만 취하고 도로를 만들면서 사람의 마음을 함께 깔았다는 그 철학.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 같았습니다. 우린 종종 강한 나라라는 말을 힘이나 돈으로만 정의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진짜 강함은 서로를 배려하는 여유, 약속을 지키는 꾸준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손끝의 정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하고요. 어쩌면 한국이 보여준 건 경제의 기적이 아니라 태도의 혁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연과 싸우지 않고 함께 숨 쉬는 법, 시간에 쫓기지 않고 방향을 지키는 법,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한 가지 질문이 남네요. 우린 지금 어떤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도로엔 어떤 철학이 깔려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